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친구의 배신에 세상이 싫어 출가했다가 선지식이 되어 세왕조의 털을 닦은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털을 닦은 무학대사는 처음부터 큰 스님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출가하기 전에는 장터를 헤매는 장사꾼이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몇 달이고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돈을 벌고 다니는 동안 부인은 주막을 했다. 그런데 어떤 무례한이 술을 마시러 왔다가 무학의 부인에게 반해서는 집적거렸다. 무학의 부인 또한 사내답게 생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도망을 갔다.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무학이 집에 돌아왔는데 밤중인데도 불을 켜놓지 않아 깜깜한 절벽 같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안 곳곳을 뒤지며 부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와서는 부인의 행실을 귀띔해 주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마디 하고서는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런 다음 길을 떠난 무학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길 가다가 산기슭에 있는 무덤가에서 쉬고 있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물었다. 아저씨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리저리 떠돌며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따라가도 되죠. 이렇게 만난 청년과 동행이 되어 다니다가 하루는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막에서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하는데 이 청년은 참 예의가 바른 것이 노인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다. 그 모습을 본 무학이 생각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 아내는 나를 못 믿고 떠났지만 이 청년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하고 다니며 장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청년에게 말했다. 여복의 청년. 자네 장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네를 보니 참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돈을 댈 테니 나하고 같이 장사를 한번 해보세. 그러자 청년이 딱 잘라 거절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누가 대든지 상관없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 무학이 제안을 거두었다. 하루는 청년이 포목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신발에 남의 논의 검불이 붙어 따라온 것을 발견했다. 청년은 짐을 무학에게 맡긴 채 40리 길을 되돌아가서 그 검불을 논에다 떼어놓고 왔다. 무학은 성실하고 정직한 이 청년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거절하는 청년을 설득해서 결국 동업을 시작했다. 한 3년을 이 청년과 같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덩이로 바꿔서는 청년에게 맡겼다. 그러다 음력 4월쯤에 어느 날 밤 뒷간에 간다고 나간 청년이 영 돌아오질 않았다. 청년을 믿고 있던 무학은 설마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가 놓고 간 행장을 풀어보았다. 짐작한 대로였다. 포목만 남기고 금덩이만 홀랑 가지고 도망을 한 것이었다. 무학은 세상에 그만 정이 뚝 떨어졌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믿었던 청년마저 배신하다니. 자탄하고는 그때부터 장사에도 돈에도 미련을 다 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듬해 봄이 되어 초목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개미가 나오는 때가 되었다. 무학이 길을 가다 외딴 구석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불승이 한 사람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불승의 걸음이 이상했다. 갈짓자를 그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제엔장. 저중은 왜 곧은 길로 안 가고 갈짓자로 꺾어가며 다니는 거지? 무학은 그 불승이 올 때까지 턱을 세우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걷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불승이 다가오자 무학이 물었다.
여보, 스님. 일이 바쁜 세상에 어찌 갈짓자걸음을 걸으며 오는 거요? 소승 문안드립니다. 속가에 계신 분은 소승의 뜻을 잘 모르십니다. 그 뜻을 들어볼 수 있겠소. 보시다시피 지금은 음력 3월로 산천 초목과 모든 생물이 다 땅으로부터 피어나오는 때입니다. 내 갈 길이 바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발밑에 수많은 곤충이 하루에 수십만씩 밟혀 죽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곤충을 살펴 그 빈자리를 걸어가자니 자연히 갈짓자걸음이 되었습니다. 모학이 가만히 들어보니 생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참 그럴듯했다. 모학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스님, 나도 스님하고 같이 가면 중이 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면 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러고는 그날로 절에 들어가 행자가 되었다. 모학은 행자로 1년을 고생한 후에 계를 받고 불승이 되었다. 그날부터 모학은 크게 뜻을 품고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기도 스님이 되어서는 마음으로 3년을 약속하고는 불공을 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불보살께 공양을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며 불공을 드렸다. 모학의 불공이 어찌나 지극정성이었던지 한 번은 관세음보살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사냥꾼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모학이 아침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관음보살이 그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는 말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공양 올리는 밥을 내게 좀 먼저 주시오. 안 됩니다. 불공이 끝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기다리라니 그럴 수는 없소. 지금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쏘겠소이다. 그 화살에 맞아 죽을지언정 부처님보다 공양을 먼저 드릴 수는 없소이다. 그러자 화가 난 사냥꾼은 모학의 가슴을 겨냥하면서 활을 쏘았다. 모학은 아이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 보니 죽은 게 아니었다. 분명 활을 맞았는데 화살이 자기의 가슴에 꽂혀 있지 않았다. 돌아보니 자기에게 화살을 쏜 사냥꾼도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홀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해지더니 눈앞에 세상이 환해졌다. 화련관통, 환하게 통하여 도를 깨달은 것이었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은 그때부터 모학은 좌견천리 입견만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앉으면 천리가 보이고 일어서면 만리가 보였다. 그래서 없을 무에 배울 학을 써서 배우지 않고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스님들이 그를 무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충청도 간월도에 사는 어떤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장에 어리굴젓을 팔러 가던 길에 숲에서 아이를 낳았다. 집에 돈이 너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어리굴젓을 팔아야만 했는데 신생아를 데리고 장에 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뭇가지로 덮어두고 장에 가서 어리굴젓을 팔고 왔더니 학 한 마리가 아이를 감싸 보호하고 있다가 모학이라고 울며 날아갔다고 한다. 이에 학이 춤춘다는 뜻에 모학이라고 이름 지었다가 출가 후 배우지 않고 깨친 자라는 뜻인 모학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고 한다. 서산대사 휴정이 쓴 설봉산 서광사기에 모학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모학대사가 설봉산 토굴에 숨어 이름을 숨기고 솔잎을 먹으며 칡비옷을 입고 수행하고 있었는데 1384년 무렵 이성계가 대사를 찾아간다. 그런데 이성계가 모학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연이 무척 흥미롭다. 이성계는 1384년 무렵 함경도 남쪽의 학성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일만 집의 닭들이 꽃기호하고 일시에 울고 일천의 집에서 일제히 다듬이 소리가 났으며 낡은 집에서 석갈에 셋을 지고 나오니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는 꿈이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해몽자라기로 소문난 이웃 노파에게 부탁했더니 그 노파가 자기는 깜냥이 안 된다고 사양하며 도가 높기로 유명한 수행자 무학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곳이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고려 후기에 창건된 사찰 서광사였다. 이성계가 안변으로 찾아가서는 무학을 방문해 해몽을 듣게 되는데 무학은 이 꿈을 이성계가 임금이 될 것을 예고하는 꿈으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일만집에 닭 우는 소리는 높고 귀한 지위를 축하하는 것이고 일천집의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법이며 또 석갈의 셋을 사람이 지면 임금 왕자가 된다고 하는 해몽이 바로 그것이다. 해몽 후 머물던 절의 이름을 왕의 꿈을 해석한 절이라 하여 서광사라 하고 3년을 기한으로 500성인을 모셔다 제를 드리면 왕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이에 이성계는 당장 서광사를 확장해서 3년 동안 큰 불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의 왕이 된 후 무학이 한양을 신도읍지로 점친 다음에 이성계를 도와 궁궐을 지으려고 기둥을 세울 때마다 쓰러지기를 3번이나 했다. 불길한 예감에 고민하며 무학이 서성거리는데 그때 근처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 소를 보고 미련하기가 무학보다 더하다고 꾸짖었다. 이에 정신이 번쩍 든 무학이 그 농부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농부는 지금 터에서 서쪽으로 10리만 더 가라고 하면서 이곳은 학의 형성인데 몸통 부분에 궁궐을 지으려 하니 무거워 학이 날 수가 없어 기둥이 쓰러지므로 날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먼저 사대문을 짓고 나서 궁궐을 지으라고 했다. 이에 왕십리라는 지명이 생기고 지금의 경복궁 터에 궁궐을 지었다. 무학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커다란 힘을 보탰지만 이후 이성계의 요청으로 신도읍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한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여 일선에서 후퇴한 뒤 대체로 양주 회암사에 머물며 수행과 교화에 전념했다. 왕자의 난 이후에 태종이 여러 신하를 함흥의 이성계에게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함흥차사일화를 낳기도 했으나 무학은 1402년 태종 이방원의 청을 받아 함흥에 머무는 이성계를 설득해 한양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양주 회암사에 들어가 한동안 거기 머물며 무학대사와 함께 울분을 달랬다. 5번째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성계에게 있어 한양으로 환궁하지 않고 양주에 머물러 삼정승을 포함한 조정의 대신들이 양주 부근의 회암사까지 와서 정무를 의논하고 윤허를 받았다는 데에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그 외에도 무학대사와 이성계 사이에는 많은 일화가 있다. 한 번은 이성계가 무학을 보고 돼지 같다고 하니 무학은 이성계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했다. 이성계가 그 까닭을 물은 즉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대답을 해서 이성계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